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4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지요. 하루 만에 주식은 한국 돈으로 약 300조 원이 증발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영국 캐머런 총리 사임 의사 이후에도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독립 요구, 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통일 투표, 영국은 그야말로 분열의 아노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영국 정치 그리고 유럽 연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장석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분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로 전화로만 만나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신 거는 처음인가요? 네, 처음. 예, 어떠세요? 네. 그럴듯해요? 네, 긴장되네요. 긴장돼요? 전혀 긴장하지 않은 표정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워낙 세계의 좌파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어서 특히 이제 이번 영국의 유럽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검은 금요일 뭐 이렇게 표현도 언론에서는 하던데요. 네. 브렉시트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좀 예측을 못했었고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 네. 막판에 그 잔류하자는 쪽이 조금 우위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유럽연합 탈퇴 표결이 나올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좀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예상을 깬 결정. 특히 이제 콕스 의원 피살 네. 사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아유 설마 그렇다고 탈퇴를 하겠어 이런 판단 이런 네. 것들을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엎고 결국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영국 사회가 그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번 브렉시트 결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세대별 혹은 계층별, 지역별 그 여론 분포를 분석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그것을 보면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이제 포섭이 된 거기에서 이제 살 길을 찾은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네. 확연하게 유럽연합 잔류 쪽이 우세였고요. 반대로 이제 완전히 영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완전히 배제당한 지역들, 대표적으로 그 북부 잉글랜드, 네. 리버풀 같은 옛날 산업 도시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는 완전히 유럽연합 탈퇴하자는 쪽이 우세로 네.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세대로 보면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잔류하자는 쪽이 우세, 네. 노령층에서는 탈퇴하자는 쪽이 우세. 네, 그리고 계층적으로 보면은 중산층의 경우는 잔류하자는 쪽이 우세. 노동자 계층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잔류하자는 쪽이 우세. 네. 제조업 내지는 저소득 노동자 같은 경우는 탈퇴하자는 쪽이 우세. 이렇게 완전히 국민 여론이 예. 양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양분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 봐야 될 정도로 네. 지역별로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계층별로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 네. 예, 노동자들 간에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나눠 보면 런던은 원치 않았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원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옛날 산업 도시들 먹고 살 게 없어서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결국은 80년대에 시작된 대처 혁명, 우리가 이제 보편화해서 일컫기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네, 부르는 네, 네. 그게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발이 됐는데 그
노골적으로 네. 두 국민 전략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두 국민 전략. 네, 두 국민. 두 국민 전략. 네, 예. 국민을 다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살릴 사람들 살리고 버릴 사람들은 버린다. 네, 물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무서워. 비판하는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예. 그 결과가 뭐 한 10년 이후에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 탈퇴하자는 게 우세하게 나타난 지역들을 보면은 네. 실은 선진국 영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싶게 거의 황폐화된 지역. 당장 복지 급여가 끊기면은 기아로 몰릴 수까지도 있는 그런. 네? 기아? 왜냐하면 영국에서 기아?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어. 런던 같은 대도시로 가면은 서비스업 일자리라도 있는데 네. 그 북부 옛날에 탄광이 있었거나 혹은 커다란 공장이 있었던 곳은 네.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의 뭐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소득 노동 시장에서 그 이주민들과 경쟁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처혁명이 만들어 놓은 버려진 국민들인데 이들이 이번에 저항 투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영화 풀먼티가 생각. 네, 그 영화들 뭐 네. 빌리 엘리어트 이런 영화들이랑 다 빌리 엘리어트. 예.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깜짝이야. 영국에서 웬 기아? 아프리카도 아니고.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제 네. 말씀드린 측면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혹은 자본주의의 고향 그런 네. 영국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 버려진 단순히 빈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발전 이런 부분에서 버려진 그런 아예 관심이 지역과 없는. 계층.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통영, 거제 뭐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매우 어렵고 3에서 5만 정도의 실업자가 나온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의 국민들도 버려진 네. 국민 취급받을 그렇죠. 가능성. 정부의 지금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게 실은 네. 뭐 스웨덴도 얘기하고 덴마크도 얘기하고 하지만 네. 그 기조를 보면은 오히려 70년대 80년대 제조업 기반을 버렸던 그런 영국 그 자본이나 네. 관료들의 그런 입장들을 반복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영국의 이러한 황폐해진 모습이 네. 현재 지금 한국의 동남 지역에 그 위기에 몰린 네. 제조업지대의 미래가 될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때 철강 산업 굉장히 강국이었던 영국에서 결국 버려진 국민들처럼 취급받았던 이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 결국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선택을 했다 볼 수 있고, 젊은 층들과 노령층들을 또 굉장히 잔류파와 탈퇴파가 갈린다고 했는데 네. 이건 왜 노령층은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것도 지역과는 또 다르게 네. 세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화에 상대적으로 더 잘 적응한 세대와 네. 적응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 급속하게 계속해서 지구화, 정보화 이런 국면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자신감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만 노령층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네. 유일한 방법, 뭐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이런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컨대 이제 그 영국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뭐야 어른 세대가 복지 혜택은 누릴 대로 다 누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거적대기만 남겼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세대 갈등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젊은 세대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데요. 네. 같은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젊은층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유럽 평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던데 반해 노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럽에서 긴축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공포 심리가 있는 거죠. 공포 심리요? 예, 유럽연합에 휩쓸려
갔다가는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더 강하고 따라서 오히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게 네. 현재 현 상태를 그나마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실제 이제 정치권에서 우파에 속한 정치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노령층이 주로 이제 화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직하고 생산직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무직이랑 생산직이란 표현이 딱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영국이 80년대에 금융업 중심으로 살아남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네. 그런 계통에 종사하고 지역적으로는 남부 영국의 대도시들에 이제 거주하는 네. 신중산층 내지는 사무직 노동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지구화에서 일정하게 이제 살아남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럽연합 안에서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반해 제조업이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배제된 노동자들은 전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관념이 네. 영국에서는 지금 갈갈이 찢겨져 있다. 우리의 정규직 비정규직하고는 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당이 어찌됐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일 텐데 노동당이 이번에 잔류라는 입장을 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 결과가 나와서 코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장도 막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당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실은 그 이번에 코빈 당대표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이번 결과랑 직접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실은 그냥 코빈에 반대하는 노동당 내 친블레어파들이죠. 네, 예전 제3의 길파 이런 그 정치인들의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느 나라나 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나 투표에서 네.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혹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책임론 얘기하죠. 네. 네, 한국에서 익숙히 보던 장면이죠. 뭐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영국에서도 이제 당내 분파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번 싸워보는 거고요. 네, 네. 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은 노동당이라는 당이 그 특정 지역을 떠나서 네. 영국 전체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는 영국이라는 대단히 깨지기 쉬운 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영국이 단일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등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합된 연합왕국이라는 그렇죠.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깨지기 쉬운 국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노동당이라는 주요 정당이 지역을 횡단하면서 네.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노동당이 영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한 축 역할을 해왔던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복지 정책 등등을 실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오고 그래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건데 네. 지금 노동당 자체가 북부 노동자들의 정서와 남부 노동자들의 정서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스스로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실은 지난 20년간 노동당을 지배했던 블레어 노선, 제3의 길 노선이라는 게 네. 대처의 금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이어받음으로써 실은 북부와 남부 사이의 분단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원흉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코빈 대표가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레어 노선으로 돌아간다면은 실은 노동당은 북부 노동자들을 영국 독립당 등등의 이번에 유럽연합 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했던 구구파 정치인들한테 아마 다 내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과거 공산당 지지층이 네. 국민전선 지지로 이제 넘어간 것처럼 네. 야.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동당은 노동당이지만 영국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른바 반세계화
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이를테면은 1%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쭉 나오는데요. 실제 영국 국민들이 거기에 찬동했던 측면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한 정서적인 저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신자유주의 아닌 대안의 선택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비슷하게 얘기될 수 있지만 네. 세밀하게 보면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구분을 좀 해서 네. 봐야 돼요. 예. 근데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신자유주의 싫다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또 같은 것이고. 근데 이번에 영국 유럽연합 투표 결과는 이제 전자라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한 정서적인 저항. 네. 근데 그것이 51% 넘는 네. 안팎의 유럽연합 탈퇴하자는 목소리로 이제 나온 건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확한 지금 영국이 신자유주의 아닌 어떤 사회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한 선택이냐면은 이제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연합 탈퇴를 가장 적극적으로 선동한 영국 독립당이라던가 네. 혹은 보수당 내에 보리스 존슨 같은 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은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예.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극우 정당이죠. 프랑스 네. 극우 정당. 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네. 그거를 보다 나은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극복한다기보다는 네. 반 외국인 정서 등등의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그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모순을 봉합하겠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주도했는데 네. 이들이 다수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현실보다 더 후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네. 더 나쁜 과거로 네. 이제 갈 수 있는 네.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고요. 야, 이게 반면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대안을 네, 내세워야 될 이제 노동당 같은 그러니까요. 세력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유럽연합에 남아 있으면서 민주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노동자들과 예. 그리고 분명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서적인 저항 의식은 이제 갖고 있지만 네, 그것이 굉장히 좀 또 퇴행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 북부의 노동자들 예.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그런 처지. 이게 이제 그렇군요. 복잡한 영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나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게 상당한 충격 여파가 크다 영국 내부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주변 국가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하나하나 차분히 좀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영국 사회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우편향? 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 탈퇴를 주도한 보수당 내 이제 탈퇴파들이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도 일견 당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당황하고 있다고요? 예. 왜요? 본인들이 주장했는데. 주장하긴 했는데 실은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 지금 오히려 유럽연합이 빨리 그럼 탈퇴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영국 전체가 지금 당황한 예. 상황. 아니, 이런- 천천히 할게. 너무 빨리 내몰지 마 네. 이런 거죠. 근데 또 이제 메르켈 총리가 나서가지고 네. 너무 영국을 몰아붙이지 말자. 또 이러니까 또 일거에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양동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양동작전. 좋은 형사, 나쁜 형사 같이 들어갖고 신문하는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근데 영국 상황 자체로 보면은 예전 대처처럼 명확한 플랜을 갖고 쭉 집행하려는 어떤 정치 세력이 우든 좌든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혼란한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요게 뭐 우파 쪽에서든 좌파 쪽에서든 좀 정리가 돼야 네. 가령 뭐 노동당이 코빈 중심으로 정리가 되든 네. 아니면은 블레어파가 돌아오든 혹은 보수당이 보리스 존슨을 얼굴로 내세우든 예. 아니면은 탈퇴파들을 쫓아내고 합리주의 세력이 정리를 하든 뭐 어느 쪽이든 정리가 돼야 지금 예측이라는 것조차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 것 어떻게 같습니다. 정리될 걸로 분석하세요? 전망하세요? 그거 영국 사람들도 지금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
그렇군요.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열려버린 거죠. 갑자기.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막 네. 영국이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은 그 영국이 매년 9월달에 네. 9월달에 주요 정당들이 당 대회를 합니다. 네, 보수당도 하고 노동당도 하고. 예. 이때 이제 각 당의 내부 분파 투쟁이 일단 그 정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노선들이 정리가 될 거고. 지금 영국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9월달에 주요 정당들이 진용과 노선이 꾸려지는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서 아마 조기 총선이 벌어질지 아닐지 10월에 열린다고 했는데 그게 땡겨서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9월이 이제 네. 각 당의 이제 각 당대들이고요. 지금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은 뭐 관측하는 사람들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조기 총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이제 유럽 연합하고 협상하는 그 일정하고도 연동이 될 텐데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조기 총선 하지 않는다면은 보수당이 지금 다수당인 상황에서 임기를 이제 채우게 될 거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돼야 예측이라는 것도 좀 해나갈 수 있는 좀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혼돈의 아노미가 가을까지 간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좀 가을이 아니라 이게 뭐 몇 년 가나요? 네. 그리고 뭐 비극적인 상황이 되면은 한 세대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한 세대요? 네. 30년? 그렇죠. 지금의 결과라는 게 결국은 80년대 초에 시작된 네. 대처 혁명의 결과니까 한 세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또 그 모순이 폭발했다가 정리되는 과정이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정치적 지도력이 등장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예. 그 정도 예측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막스의 정반합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모순이 극대화돼서 폭발한 상황,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뭐 주제에서 말씀은 안 나왔지만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도 네. 있고요. 스코틀랜드 독립이 힘을 받게 되면은 연쇄작용으로 북아일랜드 문제까지도 네. 불거질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다 복합하면은 정말 뭐 영국 역사의 한 장이 다시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선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영국 내부의 경제 문제, 일자리의 문제, 실업 문제, 이민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크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게 나중에는 영국의 지도를 바꾸는 문제까지 이제 확산될 수도 있다. 한 세대가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당장의 문제, 그러니까 당장에 좀 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거는 있을까요? 이득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없어요. 예, 불확실성이 커졌으면 커졌지 네. 당장에 무슨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게 뭐 분담금을 안 내고 하면은 네, 그 분담금이 재정 여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담금도 또 상당수는 영국의 그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네. 크게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세력들도 네.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지 단기적으로 뭐 뭘 얻는다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였죠. 이민자들을 이제 당장에 뭐라는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퇴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정책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당장에 그러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민자가 한 300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민자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영구 주제를 주장하는 네. 그런 주장도 더 강력하게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유럽연합하고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쟁점이 될 거고 네. 저도 이제 구체적인 논의 과정들을 봐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 영국의 주요 정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커다란 담론들을 갖고 싸우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사후에 어떻게 지금 봉합 설거지하는 계획을 만들까를 놓고 예. 네, 지금 고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영국의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그 다른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 우리도 탈퇴할래, 이게 연쇄 혹은 도미노 탈퇴 상황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슬로바키아도 뭐 슬렉시트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극우 정당이 좀 우리도 투표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방식으로 좀 확산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 게 큰 사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게 큰 사건이냐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브렉시트. 네, 네. 브렉시트 얘기될 때는 정말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는 단순히 유럽 연합이 아니라 유럽 연합 안에서도 유로존이었거든요. 유럽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얘기는 통화를 이제 새로 만들고 써나간다. 즉 경제 구조를 새로 만든다는 문제랑 직결돼 있었던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 탈퇴한다는 게 영국이 유로존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훨씬 하기 쉬운 선택이었던 거였죠. 네. 근데 만약에 유로존 국가들인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면은 지금 영국처럼 쉽게 유럽연합 탈퇴, 유로존 탈퇴 얘기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네. 이게 실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부르는 네. 유럽연합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불만이 있으면서도 계속 유로존에 남아 있는 네.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때문에 얻는 충격은 네. 분명히 굉장히 커다랄 것이지만 굉장히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결정으로부터 당장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 오히려 유럽연합에 대한 충성심의 이제 약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실리를 얻으려는 권력 게임의 증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서서히 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영국이 파운드를 쓰니까 이게 통화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장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데나 건너가서 취업할 수 있는 뭐 이런 비자 없이 취업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 당장 그런 길들이 막히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잔류 쪽을 이제 강하게 지지를 했던 건데요. 네. 근데 아직은 영국이 금융 중심 국가로서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 위기에 빠졌던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국가들처럼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 그게 아주 고통스럽게 체감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역시 이제 좀 중장기적인 문제이지 그게 당장 뭐 영국의 젊은 층들의 삶을 옥죄진 않을 것 같고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캐머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실시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빈 노동당 대표가 하는 말이 이제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유럽연합 투표라는 게 던져져서 네. 갈등 구조가 잔류냐 탈퇴냐로 됐던 거지 실은 긴축 정책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 전선이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전선이죠. 네. 그리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 전선으로 전환시키도록 네. 똘똘 뭉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당내 이제 블레어 노선 세력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코빈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서 세계가 좀 연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 반대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1930년대 대공황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이제 그런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서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간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좋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우려와 불안,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불안은 세계사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타당한 지금 걱정이라고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세기 초에 네.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주요 국가들이 고립주의를 이제 선택을 했고 여러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지면서 네. 실은 그게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게 네.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름을 부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봅니다. 근데 3차 세계 대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 앞서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공황 다음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이 더 이제 많아진 것은 맞지만 네.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이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대안이었는데 영국이 탈퇴한 거였으면은 굉장히 비관적으로만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유럽 연합이라는 것 자체도 작년에 그리스 사태에서 봤지만 네. 유럽 안에 신자유주의도 굉장히 극악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통화주의적 형태의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줬고 그런 걸 봤을 때 실은 유럽 연합을 우파적인 입장에서의 탈퇴만이 아니라 좌파적 입장에서도 탈퇴를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관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 연합의 이완된 구조 속에서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내부에서 바꿔보려고 하는 세력들, 가령 이번 스페인 총선에서 네. 지금 이제 3위를 한 네. 포데모스 같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이제 목소리를 내냐, 혹은 영국도 지금 혼란해진 상황이지만 네. 이 혼란 속에서 지난 30년간의 그런 대처혁명 시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대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본다면은 비관과 그리고 희망 이런 네. 것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야, 싶습니다. 지금 완전히 양날의 칼 위에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유럽이 네. 이를테면 까딱 잘못하면 극우 그리고 이제 인종주의 그리고 이민자 반이민자 정서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어두운 네. 세계로 갈 수가 있는 반면 코빈 같은 사람이 그리고 또 스페인의 포데모사 이런 데가 잘 중심을 잡아주면 유럽의 진보 정치가 다시 더 한번 30년을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거네요. 근데 1930년대에도 실은 비슷했거든요. 그래요? 네. 아 무서워. 한편에서는 약 줬다 얼렀다 지금 약 줬다 뺨쳤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장석준 위원께서. 한편에서는 네. 독일에 이제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맞아요. 네,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1936년에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라는 좌파 정당들이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스페인에서도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또 우파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네. 내전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극우 세력, 네. 또 한편에서는 진보적인 대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맞서다가 안타깝게도 실은 극우파가 승리했죠. 그러니까요. 1930년대엔. 예. 그래서 외부에 미국과 소련의 힘을 빌어서 예. 유럽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전쟁과 같은 그런 파국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내부의 민중들의 힘으로 이것을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까지밖에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영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강대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한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미묘한 긴장 관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독일 주도로 해왔던 유럽 연합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프랑스가 발톱을 좀 드러내면서 또 다른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브렉시트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동유럽 패권에 또 개입하려는 이런 여지도 좀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정치는 어떻게 판도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또 미국의 영향,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큰 안목에서 보면은 네. 실은 이번에 브렉시트는 상당한 필연성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 원래도 금융 중심지였지만 네. 대처 이후 훨씬 더 이제
복고풍으로 금융업 중심으로 이제 나아갔고 그리고 독일은 네. 당연히 유럽의 경제 대국으로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금융 중심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유럽 연합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로존이 만들어질 때도 영국이 거기 결합하지 않은 거는 결국은 마르크화와 파운드화의 싸움이었거든요. 마르크와 네. 맞아. 네. 그리고 유로존에 영국이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실은 유럽 연합에서 쉽게 탈퇴할 수 있는 필연성이 그때 이미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독일과의 머리 아픈 파워 게임에서 영국이 그냥 손 털고 나갔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보면 유럽 연합 안에서 그만큼 독일의 패권이 더욱 더 이제 무소불위가 됐다는 것이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견을 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보는 게 프랑스가 워낙 이제 독일에 끌려가는 나라이고 네. 뭔가 자신의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독일에 그나마 목소리를 냈던 국가인데 어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에게 목소리 내기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의 과거 드골이나 이런 강력한 지도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좌파나 우파나 굉장히 이주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독일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올랑드나 르펜이나 네. 도끼 개끼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아예 1930년대가 아니라 네.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1차 대전이요? 항상 프랑스는 네. 독일을 견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 기대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기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갖고 네.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의 사이가 좀 더 밀접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프랑스하고 보면, 러시아가 네, 사이가. 그렇게 보면 유럽을 놓고 벌어지는 장기 게임이 예. 1차 대전 직전이랑 비슷해지는 더 퇴행하는 네, 아 우울해. 강대국 정치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 측면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안에 사실 독일, 프랑스는 그나마 잘 사는 나라고 그 밖의 나라들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한 패권이 형성이 된다면 유럽 전체의 정치 질서가 독일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부적합한 것 같지만 떨거지 비슷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런 거는 이미 드러난 양상이죠. 이미.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북유럽 중심으로 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의 긴축 네. 정책 압박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시리자 집권, 포데모스 바람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고 포르투갈 좌파 연립 정부로 이제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나타난 상황이고 그게 네. 이제 오히려 더 강화돼 갖고 서서히 유럽 연합이 북유럽 중심 질서와 남유럽 중심 질서로 와해되는 이런 것이 이제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때 중요하게 관찰해 볼 하나의 그 관심사가 되겠죠. 예컨대 북유럽과 남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어떤 방식의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 상황에서 실은 열세를 쥐고 있는 게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가 독일에 저항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선두에 서게 되면은 네. 어, 프랑스가. 네. 예. 유럽 연합의 비극적인 와해가 아니라 유럽 연합의 민주적인 내부 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이제 여지가 생길 텐데 근데 지금 프랑스 상황은 예. 오히려 사회당 같은 경우는 좌파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네. 지도력 자체가 예. 추락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우파의 경우에도 과거 드골주의의 좋은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빈 곳을 국민전선 같은 세력이 채워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렇게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낙관적 전망을 하기 힘든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때문에 네. 좀 남유럽의 저항이 유럽연합의 민주적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낙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프랑스가 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좀 희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이런 복잡한 유럽 정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뭐 시리자나 포데모스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왔지만 한국에서 좌파나 진보 정치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그 걱정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또 우리는 이제 또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연합 아직 멀었다, 해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고 그런데요. 이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데도 이제 나오지만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국가들 사이에 연합해서 초국적인 연합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시도죠. 근데 그것이 유럽 연합이란 형태로 나타난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그런 시도들을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중국, 일본 등등의 주변국을 대하고 그들과 공동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것이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놨고 그 찢어놓은 것에 대해서 막상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추진한 세력은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막 더 심각한 카오스, 대혼란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실은 조장하거나 방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진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시키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은 실은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한국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대안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 현재 진행 중인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그냥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뭐 정부가 실업 대책이 부족하다, 뭐 이런 표피적인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이게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영국처럼 이렇게 심각한 신자유주의 폐단을 겪게 될 것 이미 겪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그게 북부와 남부 사이의 골 네.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지만 우리는 그거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의 그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이 그런 질서를 만드는데 일조해 놓고선 막상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요 상황. 무책임한. 예. 근데 이게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마주한 상황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뼈저리게 자각을 하면서 네. 좀 시급하게 이후 이런 상황 이후를 책임질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 네, 이것 외에는 뭐 다른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브렉시트는 뭐 국내에서는 첫날 뭐 증시가 폭락하고 또 환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지만 까놓고 보면 사실 이 브렉시트는 그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크고 이것이 이후에 세계 전체 강대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장석준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듣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세계가 미중 강대국 체제잖아요. 그 패권 질서에도 균열이 생길까요? 이번 그 브렉시트 영향으로? 러시아의 역할이 커지고 그러니까 193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뭐 이렇게 있어서 이념 갈등이 극대화되고 이렇게 네. 됐는데 이를테면 현재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파급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중국이 도전하는 네. 요 구도가 바뀌었다거나 조만간 바뀔 거라기보다는 네. 요 구도 안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유럽 연합이라는 게 실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데 하나의 하위 파트너였던 네. 거였는데,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 변동이 생기기보다는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했고,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국이 탈퇴하지 않는 쪽으로 투표해달라고 사인을 보냈던 네. 그런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그런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 네네. 같은 걸 이제 추진하고 했던 것들이 다 결국은 유럽연합이 미국 주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좋은 이제 하이 파트너였기 때문인데, 거기에 지금 금이 갔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연합 내부에 네. 걸쳐 있는 여러 강국들 사이에 파워 게임이 복잡해지면서 러시아 같은 나라가 변수로서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네. 좀 미국 때 도전하는 중국 이 구도에서 네. 상당히 그 복잡성이 증대한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를테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동유럽 뭐 이렇게 이 연결이 되는 측면에서 미국이 상대해야 될 그 복잡한 적들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이런 파트너, 그러니까 대화하고 구슬러야 될 파트너들이 더 많아지는 유럽연합으로 단일화되면은 네. 독일하고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게 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면은 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정말 그 결국에는 지금의 이 변화가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정치에 당장에 큰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먼 미래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진보 정치인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예, 예. 한국 진보 정치인들. 근데 이게 뭐 단시간 내에 무슨 성명 내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네. 진중하게 바라보면서 그 대안을. 정확한 대안을 내세우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 복지국가와 노동권 확대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갈 사회 세력의 기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조급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이제 대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군요. 이를테면 한국적 대안, 뭐 이게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자신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브렉시트를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다른 문제들 많지만 일단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 대안을 좀 만들어 내라라는 정치권의 압력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한국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별로 답이 없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좀 원하시는 답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든데, 네, 지금 외국 사례 지금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좀 큰 맥락인 것 같고요. 네. 큰 맥락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채워나가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큰 맥락에서 뭐 거듭 말씀드리는 셈이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까지 전 세계 정치를 주도해온 네. 신자유주의 이 엘리트들은 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효과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과 네, 배제될 부분들을 나누고 가차없이 배제할 부분들은 버리면서 포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실은 그것들이 경제 성장률이나 등등에서는 네. 좋은 성과를 내는 이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중심으로 쭉 정치를 해왔고, 이게 잘하는 정치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자체가 와해될 상황이 네. 됐고,
국민 국가의 틀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 국가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네. 구구파, 그리고 사회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진보 좌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정치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커다란 맥락을 우리가 일단 확인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상황에서 그럼 정책을 낼 때 중요한 게 뭐냐? 네. 한국에서 당연히 진보 좌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를 복원할 것인가의 네.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출발해야 될 것은 복지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와해 자체를 막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 얘기했던 복지국가 등등이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한동안 잊혀지고 네. 마치 과거의 쟁점이었던 것처럼 이제 물밑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버렸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답이 있는 것이다.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보편적 복지 국가의 꿈 그리고 경제 민주화, 네. 양극화 해소 네. 이것은 끝난 쟁점이 아니다. 지금 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다시 그것을 꺼내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한국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실은 뭐 노동당 내 그런 코빈 지도부라든가 네. 아니면 포데모스 같은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 신기한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재건 내지는 건설,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민주적인 경제 체제의 구축,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 이것을 고민하는 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도가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국가의 꿈을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네, 여전히 말만 무성했죠. 말만 무성하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49%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면 100만 원 받으면 여기 49만 원 받는 수준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80년대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유주의가 만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보편적 복지는커녕 누리과정을 줄지 말지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고 정부가 재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노력 정치권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가 1%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상당히 격하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나왔던 것도 그 요인인데 반대로 또 이제 트럼프가 물론 이제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가 1%에 저항하는 운동 이것은 계속 될까요? 아니면 좀 주춤할까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과정 중이라고 보는데요. 과정 중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1%에 도전하는 뭐 오큐파이 운동이라던가 네. 그것의 정치 세력화로서의 샌더스, 코빈, 포데모스 등등이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갑자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네. 좀 지나친 낙관을 또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데 저 흐름이 곧바로 지배 질서를 뒤흔들지 않을까. 그래서 가령 샌더스가 갑자기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좀 지나치게 고양시키는 네. 측면이 있는데 실은 뭐 세계사를 봐도 그렇지만 네. 기존 질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과 그야말로 피와 눈물과 땀을 더 많이 들여서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단한 지배 질서를
균열을 내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낙숫물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치열하고 인내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비관할 것만은 아니죠. 2008년에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 네. 이 정도로 각 주요 국가의 정치 세력이 이제 요동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15년, 20년 이렇게 쭉 미래 시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대안들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서 선가는 꿈틀대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희망을 품어보는 게 그렇게 또 너무 지나친 낙관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해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좌절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빠르게 민주주의와 진보를 원하는 세력들이 좀 빠르게 힘을 복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이후에 이 진보 세력이 심지어는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고 네. 그래서 10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10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진보 운동, 노동 운동 이러한 힘들은 10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2008년 위기를 네. 맞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 위기 이후의 세상을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 현상들이 2010년대 중반에 이렇게 네. 터져 나오면서 지금 정보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100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주주의 운동이나 대중운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과거 세대들이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어가는 그런 또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과정들이 열려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분명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그 주변적인 요소로 보면서 네. 비관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관보다는 낙관이 낫죠.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발걸음이 좀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의제들,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 앞으로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